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문학과 이승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컴퓨터학과의 김진규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앞선 세션에서 미래교육과 AI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교육학과 이보라 교수님이십니다. 저의 마음도 모르는데 인간과 AI의 마음을 모두 연구하는 심리학자이십니다. 최준식 교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전의 통계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신승준 통계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자,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수학과 인공지능을 받아라. 마지막으로 발제해 주신 이동헌 수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고려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연구자들이 모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제 간 대화로 AI 시대의 조감도를 그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시 먼저 안내를 해드리자면요. 아마 화면 밝기가 왜 조정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유튜브 송출을 위해서 지금 저 화면 밝기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 약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체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먼저 이제 뭔가 화두를 던져주실 분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제 얼굴만 보고 계시면 제가 뽑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김진규 교수님과 이승은 교수님께서는 앞에 발제를 안 하셨기 때문에 두 분 의견으로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순서대로 김진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시작할 줄은 몰랐는데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올 때 몇 가지를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어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AGI라는 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한국말로 하면 이제 범용 인공지능인데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LLM이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멀티모달 쪽으로도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미지도 이제 LLM에 연결이 되고 있고 뭐 사운드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른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들도 다 이제 LLM에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GPT가 처음 이제 요새 나온 GPT들을 보면 이제 이미지 인풋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질의응답이 가능한 모델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두 가지의 관점이 지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많은 발전 속도를 가지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가 이제 첫 번째의 관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건 약간 거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각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처음 화두를 열어주시더니 자, 이제 너희들 얘기해보렴? 이렇게 뭔가 질문을 딱 던지셔서 다른 교수님들 굉장히 어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멀티모달이라든지 GPT 모델이라든지 현재 수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LLM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승은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제가요? 네. 저는 질문을 던지러 나온 줄 알았는데 답변을 해야 되나요? 지금 네. 앞에서 김진규 교수님께서 질문을 갑자기 던지셔가지고 뭔가 이제 한마디 해주시고 다시 또 뒤에 네 분이 계시니까요.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김진규 교수님은 컴퓨터학과에 계시니까 뭐 이 인공지능과 관련한 혹은 AI 포럼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학문적 백그라운드를 설명하실 필요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잠깐 제 얘기를 먼저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국문과에 있고요.
저는 이제 한국의 전근대 시기의 이야기 문학 그리고 전통 문화를 제 주요 연구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속 이제 거대 언어 모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없던 시절의 신화부터가 제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수님들 가운데 가장 인공지능과 거리가 먼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이제 연구의 흐름인데요. 데이터에 기반한 인문학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설계, 구축, 분석, 시각화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학부랑 대학원에서 관련된 이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김진구 교수님께서 처음에 질문을 던지신 것이 이게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한계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저희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실 저희 분야는 아직 임계점이라고 할 만한 것을 논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 일화를 말씀드리고는 하는데 2018년에 이제 저희 분야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이제 한국 고전문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는데요. 그 학회에서 어떤 젊은 연구자가, 저는 아닙니다, 어떤 젊은 연구자가 이제 고전문학에 등장하는 감정 분석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약간 중견부터 원로급 선생님들까지 다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이게 문학 연구냐? 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2018년의 일이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2024년 1월에 같은 학회는 아닙니다. 조금 다른 학회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저희 분야에서의 좀 메인인 학회의 기획 주제가 AI 시대의 고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사이에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또 학생분들 다 GPT라든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을 써보셨겠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 혹은 문학과 관련된 질문을 던져보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희 분야에서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에 좀 불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꼭 데이터의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발전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아주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발전의 여지가 꽤 남아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겠다고 하시더니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변하고 있는 고전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국어국문학과뿐만 아니라 국어교육과 쪽에서도 요즘에는 자연어 처리라든지 이제 LLM을 활용한 어떤 수업, 이런 형태로 많은 방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또 질문하셔가지고 뒷부분에 계시는 선생님들 당황시켜 드릴 줄 알았더니 그냥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발표하셨던 발표자 네 분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발표하셨던 순서대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교육학과 이보라 교수님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하다가 제가 원래 웃음이 그리고 많습니다. 네, AI도 웃을 수 있나요? 네, 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제 김진규 교수님께서 처음 던졌던 질문이 이제 앞으로도 지금의 속도만큼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약간 거품이 있다고 보는가, 약간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술 전문가는 아니에요. 정보과학 전문가도 아니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가도 아니고,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는 제일 좀 적용 쪽에 조금 초점을 많이 맞추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막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는데, 저는 기술의 발전은 그래도 계속 진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인간이 진화해온 거를 믿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의 최종 학위는 사실 휴먼 디벨롭먼트여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공부하는 학문을 했고, 아까
그 뭐죠 이동원 교수님처럼 저도 사실 융합적인 인간이라고 보는 게 학부 때는 이제 심리학과 그다음에 이제 문헌 정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얕은 지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를 해봤을 때는 인간도 사실 되게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시스템즈 티오리에 기반해서 인간을 이해하면은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과 계속 끊임없이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안에서 발달을 하는데, 물론 발달이라는 개념 안에는 뭔가 더 뭐 성장하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 쇠퇴하는 것도 저희는 발달로 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인간도 변화를 하고 AI의 존재와 상관없이 인간도 계속 발달을 하는데, 그럼 발달하는 인간들도 어떤 새로운 생각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필요가 생겨날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과 함께 AI도 어쨌든 간에 계속 뭔가 지금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형태로 그래도 발전은 하지 않을까. 근데 뭐 그 발전 속도나 방향이 어느 쪽이 될지는 저도 뭐 감히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끊임없이 변화는 하지 않을까 정도로 한번 짐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간 발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보통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문화에 적응하는 습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향후의 발전 속도와 방향은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리학과의 최준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우리 지금 이거 패널 디스커션 하는 약간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뭔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논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게 목적인가요?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네. 이제 되게 여러 분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네. 내가 생각하는 AI의 방향은 무엇일까라는 화두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아마 네. 그쪽으로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굉장히 거대한 질문이라서 맞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지금 조금 감이 안 오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는 이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 관중석에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 오히려 그래서 질문할 기회를 많이 좀 드렸으면 좋겠고, 꼭 많은 질문과 조언을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얘기하기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도 지금 잊어버렸어요, 살짝.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 컴퓨터학과의 김진규 교수님, 네. 챗 GPT가 거품이냐 아니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커갈 거냐 뭐 이런 질문을 주신 거 맞죠? 그 컴퓨터학과 교수님이 대답해야 될 거 아닌가요? 왜 그 질문을 저희한테?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좀 계속 생각을 하셔갖고 앞으로 챗 GPT, 그러니까 텍스트 기반 제너레이티브 AI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 텍스트 기반 AI가 다른 멀티모달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진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컴퓨터학과 교수님이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생각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심리학자로서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변할 건지, 저는 그거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변할 거거든요. 사회가 변할 거고, 저는 별로 안 변할 겁니다. 저는 이미 뇌가 굳어진 상태의 연령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는데, 이제 저희 요 다음 세대가 MZ 세대쯤 되지 않습니까? 한 30, 40대 보면은 저희도 그렇긴 하지만 아주 헤비하게 셀폰 기반의 인터넷에 굉장히 의존하고 그걸로 일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그럼 그 다음 세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뭐 애들 세대 정도 되죠. 지금 10대 애들 혹은 그보다 어린 애들은 이제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인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MZ랑 느끼는 어떤 뭐 괴리감이라 그럴까? 그런 거와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세대 차이가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벌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이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서 그러한 인간형의 변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도 인간 진화의 한 방향이니까 내버려야 될 것이냐, 저는 이런 거가 이제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챗GPT 열심히 씁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사실은 우리 대학원생들 보고 쓰라 그랬거든요. 이거 논문 쓸 때 챗 GPT를 하면 괜찮다. 이거 내가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 근데 지금 그게 벌써 작년이니까 한 1년 됐는데 저희 대학원생들이 훨씬 많이 써요. 저보다. 챗 GPT를 논문 쓸 때.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 늦둥이가 하나 있어서 고등학생 애가 있는데 얘한테는 챗 GPT를 쓰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뭐 얘는 학교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봤더니 학교에 숙제가 나오면 무조건 챗 GPT로 먼저 하더라고요. 얘는. 거의 말할 필요도 없이 이미 생활의 일부가 돼가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과연 이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예견하는 하나의 이제 걱정거리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인간의 뇌는 우리가 그 수십만 년 동안 호모세이피엔스가 한 20만 년 전에 출현했다. 2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그 유전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테크놀로지에 맞춰서 변화를 시키게 되면 후천적으로 그건 굉장히 이상한 좀 컨비네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오래된 뇌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어떤 방식을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어떤 세대 간의 괴리 그리고 그런 챗 GPT에 의해서 훈련되고 컨디션된 뇌가 가진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에 저거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 그래 일부러 제가 조금 약간 틀릴 것 같은 예언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라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즘 챗 GPT를 보게 되면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근데 똑똑한 정도가 인류 최고는 아니에요. 뭐 보통 우리가 대학교 보통 졸업생 정도의 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한 고등학교 교육 정도를 받은 사람의 어떤 지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인류의 어떤 지적 능력, 지적 자산은 최고 수준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교육을 받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지적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사회를 만들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아주 챗 GPT가 배워야 할 정도의 최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외에는 굳이 공부할 필요 없이 챗 GPT에 의존해서 살면 되는 그런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혹시 흘러가지는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는 않을까? 뭐 꼭 저희 그 애를 보면서 든 생각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될 그 인간의 어떤 행동, 약간 양극화라고 해야 되겠죠? 인간의 지적 능력 그리고 지적 동기에 대한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나는 변할 것 같지 않다, 이대로 그냥 살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을 듣는 동안 이미 변하셨다. 왜냐하면 챗 GPT를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처음에 챗 GPT가 나왔을 때 미국의 교육부에서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몇 개월 후에 다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수님께서는 많이 변화하고 선도해가고 계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저는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긴 한데요. 1년 전에 제가 챗 GPT 사용하는 시간과 지금 사용하는 시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걸 하셔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학생들은 1년 전에 사용하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계가 있는 거죠, 학습에. 네, 굉장히 겸손한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메이킹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는 그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신 신승준 교수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계속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질문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청중들과 같이 나눌 만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이제 그 통계학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통계학이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한 학문으로서 인식되는 거는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연찮게 이렇게 진학을 해서 교수가 된 입장이 되게 반가운 일이나 그 한켠에는
이제 아까 최준익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학이 별 쓸모가 없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으로서 그러니까 어딜 가든 누구나 데이터를 만지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프로세싱하고 예.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도 이제 최근에 특히나 AI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느껴지면서 저 혹은 이제 통계학과에 같이 있는 교수님들과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아마 컴퓨터학과 교수님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돼서 굉장히 핫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뭐 수학, 뭐 통계학, 컴퓨터과학, 뭐 산업공학 등등 아니면 전기전자 이런 것들 더 많은 고민을 사실 하실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학문으로서 혹은 대학에서 어떤 이 인재를 교육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 과거에는 정말로 평균 내고 분산 내고 신뢰 구간 구하고 뭐 이런 거 가르치는 게 한 3분의 1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한테 엑셀 테이블을 던져서 분석해줘 그러면은 이제 다 분석을 하는 세상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가르쳤던 3분의 1 많게는 절반 이상의 것들이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주판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도 발표를 했지만 나름대로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잘 나가니까 더 잘하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위기감, 이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5년, 1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전공하는 이 학문은 딱히 정체성, 강점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그런 학문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에서 그런 것들이 출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는 고민은 아까 이런 GPT나 기술의 뭐 거품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논의하는 건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상수가 되어 있는 거고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서 즉 어떤 면에서는 기계가 훨씬 더 우리를 뛰어넘는 것들을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라면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과 이제 기계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해 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같은 알고리즘을 보면 결국에는 컴퓨터가 잘하는 것들은 아주 복잡할지라도 그것들을 아주 세밀하고 간단한 단위로 잘게 분할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일들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계산을 한다거나 뭐 이미지를 비교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기계에 맡기고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잘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을 낼 만큼의 어떤 인사이트나 그런 거는 사실 잘 없어요. 오히려 이제 여기 많이 계신 인문학을 전공하시거나 사회과학을 전공하신 여러분들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어떤 코멘트나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방식의 고민을 좀 해보신다면 우리 하나의 학과도 그렇고 고려대학교 전체적으로도 이런 어떤 4차 산업시대의 어떤 각 분야의 교육들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좀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에서 시작해서 인간은 무엇을 잘하는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받은 수학과의 이동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이거 무슨 이야기로 시작했는지 잠깐 이제 살펴보면 분명 AGI 이야기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I 사이에 G 하나 꼽아 넣은 용어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용어가 그 어느 도달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여러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약간 조금씩 다른 위치에 있긴 하지만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원래 특화된 도구라는 거는 사람보다 잘하니까 도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쓰게 되는데 이제 뭘 갖다 줘도 사람보다 잘한다. 네, 근데 그 분야가 이제 지능이라는 종전에는 이제 그렇죠. 이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썼다는 그 테마조차도 이제 사람 아닌 무언가가 도전장을 내민다. 그리고 실제로 슈퍼 휴먼 땡땡땡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생각해 보면 발전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발전하는 것이 기준을 제시해 줬다면 이제 그 선을 넘어서서 더 나아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사람이 도달점이 아니고 그 지나가는 약간 네, 그런 통과점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기술이라는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굳이 이분법적으로, 이분법은 생각하기가 편하니까 이분법적으로 이제 프로듀서, 생산자랑 이제 소비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생산자의 관점에서 그냥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소비자의 관점에서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문가가 되어서 아무리 전문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만 생산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저는 일개 인간으로서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파도를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생기고 있는 다양한 사회 각층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변화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다. 테이커의 입장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학생들한테 열심히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보면 그 챗GPT를 쓰면 이제 걱정되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런 걱정되는 요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LLM 챗GPT 안에 들어가서 이제 소위 그것을 동작시키게 하는 그 엔진에 해당하는 LLM이라는 녀석이 발전을 한 방향은 그 어텐션 스팬이라고 하면 되게 교육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텐션 토큰의 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연어 처리 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게 길어지고 있어요, LLM은. 무슨 말이냐 하면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말 좀 하다 보면 점점 딴소리를 3000% 빠지게 되는 현상이 왕왕 있었는데요. 이제는 웬만한 소설책 하나 다 집어넣어도 그냥 꿀꺽 받아 먹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은요, 기계는 어텐션 스팬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신문을 보면 요새 학생들은 집중을 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라는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어텐션 스팬이 더 길어지고 더 믿을 만한 무언가가 등장을 해서 모두 다 그것을 쓸 수 있다면 그 점을 잘 반영을 해서 오히려 짧아지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겠구나. 다만 이제 그 도구가 대체 어떤 도구인지는 좀 제대로 알고 쓰는 게 좋겠다 라는 그 관점에서 소비자로서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생산자로서는 이 기술 발전의 트렌드는 이거는 정말 계속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거가 이제 저도 아까 신승준 교수님이 일단은 말씀하신 거, 자, 대학에서 통계 가르쳐야 되는데 옛날에 가르치던 대로 손으로 계산해가지고 평균 내고 표준 편차 내고 이거 가르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극소수의 굉장히 일단 우수한 챗GPT를 능가할 지적
그 리소스를 생산하는 인류는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대학이 이걸 담당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과정은 그 기술을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를 그 방식으로 훈련시키는 게 그래도 지금 한 수천 년 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증명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인류의 어떤 지적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책 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그 고등학생 애를 보면 책을 현저하게 안 읽습니다. 지금 그 이동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텐션 스팬이 어마어마하게 짧아지고 모든 정보를 거기서 얻고 심지어는 이제는 챗GPT까지 생겨갖고 걔한테 그냥 다 물어봐 버려요. 그러면 이제 양극화가 일어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쨌든 교육하는 것이 인간 뇌에는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극소수의 엘리트와 나머지 어텐션 스팬이 어마어마하게 짧아지고 챗GPT에 의존하는 그런 그 인류와 나머지와 이런 게 조금 갈라지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게 저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이동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면 내버려 둬라. 그렇게 짧아도 걔들이 언젠가는 그 방식대로 굉장한 지적 그거를 능력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잘할 것이다.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그러한 그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을 만큼 뇌가 완전히 발달이 된 성인의 이야기지 어린이들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한 어떤 합의나 고민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즉 교육 방식에 대한 챗GPT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방식에 대한.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아까 이제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질문과 좀 연관되는 말씀을 앞서서 해주셔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GPT-4.5가 나왔을 때 그 시연하는 동영상을 보고 제 옆에 있던 동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제 생활은 쉬워지고 예술은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꽤 울림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종류의 앞에 박태웅 의장님도 강연의 모두에서 미디어가 메시지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면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를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 AI나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학습 혹은 이제 교육의 과정에 전면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어떤 사고 능력이 강화된다면 또 어떤 사고 능력은 퇴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방금 최준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쓰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GPT가 보편화되면서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학생들이 이제 긴 글을 읽지 않고 뭐 학교 게시판, 뭐 하다못해 에타 같은 게시판에도 조금 글이 길어진다 싶으면 첫 번째 댓글이 3줄 요약 좀이에요. 긴 글은 읽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 글을 읽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반대로 쓰기로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저희가 뭘 쓰려면 일단 읽고 생각을 한 다음에 뭔가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일단 씁니다. 자기가 쓰지 않기 때문에 GPT한테 주제를 주고 조건을 준 다음에 일단 써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은 이제 쓰기 다음에 읽기를 하고 그것을 수정하는 형태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읽고 쓴다가 완전히 전도되는 거죠. 쓰고 내가 쓰지 않지만 읽는다라고 전도되었을 때 이게 과연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들고 있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분히 생산성 담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빨리, 더 많이 읽을 수 있다. 더 빨리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 인간이 읽고
그 글을 이해하는 능력은 상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GPT가 빨리 읽고 세 줄 요약을 해주고 또 빨리 3페이지의 글을 써준다고 해서 그게 인간의 상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생산성 담론이 이끌어가는 어떤 그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것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의 윤리와 더불어서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보라 교수님,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평소에 많이 하는 생각이고요. 교육도 사실은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건 기업의 경영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최근에 교육기관들이 이제 돌아가는 이제 어떤 모양새가 제가 볼 때는 기업 경영을 많이 닮아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본 따서 저희가 참고할 만한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기업 경영에서 잘하는 부분들을 또 교육에서도 행정적으로 뭔가 원활히 하거나 수월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이제 기업의 모형을 따르다 보니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양적인 어떤 결과물 뭐 어떤 거를 몇 개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점수를 몇 점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대학뿐 아니라 사실 초중등 교육에도 저는 되게 많이 이제 의식적인 수준에서 또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육 체제 안에서 이제 자라난 이제 저를 포함한 또 젊은 세대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 결과에 굉장히 이제 뭔가 좀 너무 이렇게 조금 아까 뭐 PPT만 달라고 아까 뭐 누구셨죠? 아 성상훈 교수님이 말씀하셨나?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이렇게 뭔가 소화를 하거나 우리가 과정에 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교육에서는 뭔가 결과지향적으로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것들이 AI 기술이 주는 또 어떤 효율성을 활용해서 좀 너무 그런 쪽으로 갈까봐에 대한 저도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한번 이런 생각은 어떤가 이제 이건 저의 생각이긴 한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사회과학 공부를 했지만 그 어떤 학자가 무슨 뭐 이론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에 어떤 문구를 인용하셨냐면 생물학에서 주로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뭐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ontogeny, recapitulates, phylogen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생물학자들이 뭐 반론도 있고 그런 거는 뭐 알고는 있으나 이제 그냥 어떤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예를 들면 뭐 심리학이라고 했을 때 최근에 나오는 이론들도 배우지만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이론부터 다 배우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간이 자라날 때 보면은 옛날 인류를 보면은 이렇게 뭐 네 발부터 이렇게 걸어다 놨다고 치면 직립을 하는 것까지 아이들이 보면은 처음에 기다가 이렇게 이제 걷기까지 이렇게 이제 그게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한다라는 그 개념인데 저희가 그 작년에 했던 미래교육연구원 연구에서도 그런 논의를 사실 좀 했었어요. 그러면은 챗GPT가 다 계산도 해주고 뭐 통계적 추론도 다 해주는데 그러면은 옛날에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는 거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아닌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최소한 초등학교에서는 글도 직접 손으로 쓰는 거, 뭐 디지털 타블렛으로 쓰기는 쓰더라도 직접 손으로 쓰는 거를 그래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또 다 타이핑 하잖아요. 성인들은 과제도 다 타이핑으로 하시고, 뭐 저야 이렇게 아날로그 인간이라 종이에 쓰고 있지만, 뭐 이렇게 휴대폰에 많이 기록을 하시지만, 하지만 그렇게 해도 괜찮은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 손으로 쓰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타이핑하는 걸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교육에 있는 사람이라 조금 보수적 관점일 수 있으나 그래도 우리가 기초적으로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가르치고 또 최신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처음 말씀하셨던 김진규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제가 괜한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서 약간 상심하고 있었고요. 전 사실 이게 그 AI 관련해서 사실 뭐 학교도 그렇고 이제 바깥 외부에서 이제 많이 돌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한번 이렇게 던져봤는데 이게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계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거의 없는 것
있더라고요. 6분 정도 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 아까 이제 그 제안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걸 있으시면 이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네, 혹시 네네, 저기 손을 번쩍 들어주셨는데요. 그 문과대 교우에서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타이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영문과 80학번이고 지금 이러한 담론과 그 AI 관한 건 작년 초에도 우리 남우성 교수님하고 몇 분이 한번 했던 기억이 나고 다시 오늘 와서 쭉 들으면서 그 고대 미래가 굉장히 밝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렇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로 과제가 이제 연구 또 제 후배들 재학생들 어떻게 이끌어서 미래인지로 이렇게 AI로 활용해서 할 건가에 대한 건데 저는 지금 들으면서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교수님들이 답을 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당국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2024년 몇 년 전부터 그 진보와 보수 극렬하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아까 양극화 얘기하셨는데 기성세대하고 그다음에 새로 젊은 MZ세대하고의 갈등이 폭도 큽니다. 저 아침에 오늘 큰애가 31살인데 대판하고 왔어요. 그게 아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제가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그 질문의 요지는 올 봄에 제가 우연히 AI 생성형 AI를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2시간씩 12번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작년에 듣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엄두가 안 났는데 해보니까 편하구나 해서 이게 왔거든요. 근데 그 학교라는 데가 그 재학생들 미래인재만을 키워내는 데뿐만 아니라 그 베이비 부머가 우리나라에서 인구수로는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졸업했는데 퇴물이 되어가는 것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뭐 최고 경영자도 좋고 하겠지만 이렇게 교우들 위한 것으로 이렇게 재훈련시켜서 써먹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그 밑에 후배들 위한 제자들 위한 고민 또 선생님들이 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좋지만 아직 쓸모 있는 졸업생들이 많거든요. 노인네들이 그쪽도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저희 학교에 주는 조언 같은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아주 짧게 한 1분 정도 질문하고 2분 정도 답할 수 있는 한 분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1학번 이번에 졸업하고 막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학생인데 앞서 선배님께서 이제 이미 사회화를 받으시고 재사회화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저같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은 인간적인 기술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학창시절에 공부한 내용을 반추해보면 꼭 AI가 아니더라도 이미 지금에 나와 있는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인데도 저희가 논리력을 기르기 위해서 했던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초등학교 때 1+1을 배우는 게 그때 엑셀이 없어서 1+1을 배웠던 것은 아니고 수학의 기초를 익히기 위해서 배웠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한국사 책을 오랫동안 읽으면서 이야기들을 읽었던 것들도 그 사실들이 백과사전에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저희가 지금의 기술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그 기술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의 구분이 조금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학창 시절 동안 기술의 발전이 이제 계속되어 왔고 또 특히 LLM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에 나온 학생들은 지금 저희가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익혀야 할 기술과 능력이 무엇인지 조금 혼돈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럴 때 저희가 학생으로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하고 가장 쌓아야 하는 역량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저희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을 대신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그냥 지적하겠습니다. 교육학과 이보라 교수님, 네, 어떠신가요? 어려운 질문인데 또 저한테 마이크를 저는 진로 발달을 연구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유연성과 적응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습력. 예. 실제적인 기술과 지식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은 그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있느냐. 저는 그 학습 능력을 배우는 게 초중등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한순간에 배워지는 게 아니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지식이 3년 뒤에 바뀌어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지식을 저희가 이미 알지도 못하는데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새로운 지식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적응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개발하라고 아주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질문이 참 좋아서 저 30초만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항상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구체적인 답을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 교 회장님,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재활용이라고는 하셨지만 계속되는 교육이니까. 근데 대학교에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얘기하면 어쨌든 대학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수업료를 받아야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대학이 이것을 우리 뭐 교우들이라는 특별한 인연이 있긴 하지만 무료로 제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과제를 생성해서 지금 이런 요청이 있는 베이비 부머라든지 이런 세대들을 위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그 재원이 정부나 서울시나 성북구에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비슷하긴 하지만 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요청이 우리 젊은 그 졸업생한테서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은 돈을 내고 듣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경우에는 온라인 코스를 저는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온라인 코스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3초만 빌리겠습니다. 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학교가 있기 전에 사람이 먼저 있었어요. 어쩌면 정답은 학교 안에서 찾는 게 아니고 스스로 안에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철학적인 답을 해주셨는데요. 처음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이동원 교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동양화와 서양화가 다른 것은, 서양화가 인간 자체를 다루는 거라면 동양화는 거대한 자연 속에 미약한 존재인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가고 있는지를 다루는 화풍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거대한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서 각 학문적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충분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2부 포럼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